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드디어 만세. 광복이 됐습니다. 정말 식민지는 힘들어요. 네. 참,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린 그 시대를 그냥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식민지라고 하는 시절을 관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광복된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45년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이 되었는데, 이 광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이 우리의 어떤 그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해준 국제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카이로 회담. 이 카이로 회담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의 수뇌부가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광복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건 없어요. 왜냐면 일본 천황이 너무 갑자기 항복선언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분명히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좀 늦게 했었다면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선총독부에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 태극기를 꽂았어야지. 그게 맞지. 근데 일본 천황이 너무 빠르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놓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누가 들어왔냐면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거냐면 점령군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서 들어온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일본이 지금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점령군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련과 미국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런 광복되기 전에 미국과 중국과 영국이 만나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팩트 얘기했죠. 그래, 맞아. 우리 광복에는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광복됐잖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 할 필요 없었네요. 어차피 이렇게 연합국들에 의해서 독립될 건데, 뭐 굳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의미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총칼 들고 나라를 되찾은 건 아니니까. 점령군에 의해서 이 땅 한반도가 일본이 축출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린 카이로 회담을 놓치시면 안 돼요.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 수뇌부가 만나가지고 이제 일본 패망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전후 일본 패망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질서를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 조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관심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질서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아마 처칠과 루즈벨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담에서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독립을 이야기해줘요. 우리나라만 콕, 전 세계에 식민지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 이름만 콕 들어가요.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커공원에 폭탄 투척하고 항일 무장투쟁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알린 거예요. 거기 지금 미국, 중국, 영국 3개국 있는데, 장개석, 중국 수뇌부, 거기 참여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선 독립. 이거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싸우지 않았다면,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싸울 필요 없었네요. 싸우지 않았다면 광복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일본의 식민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을까? 영국이나 미국은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항복하면 그냥 통으로 그냥 조선은 그냥 일본의 식민지야. 그냥 그 패키지야, 패키지. 굳이 조선과 일본은 분리해 놓을 만큼의 그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태평양, 자기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태평양 지역, 저쪽 그 동남아 지역, 이쪽 지역들만 딱 사슬을 끊어내고 일본이 조선을 갖고 있는 거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러면 광복됐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광복은 됐을까? 그런 어떤 질문으로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이로 회담에 우리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얄타 회담이 열리는데 이 얄타 회담 때 미국이 이제 소련 참전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관동군, 일본 관동군에 맞서 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참전을 해요. 참전하는데 와우, 소련이 막 무진장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반도 저 끝까지, 부산까지 소련이 내려오겠어. 그래서 미국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내려올 줄 몰랐어요. 꽤 일본 관동군하고 소련하고 좀 싸우면서 좀 이렇게 지연될 줄 알았더니 이건 추풍 낙엽이야 그냥 막 소련이 막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안을 한 거예요. 38선을 그은 다음에 너 여기까지만 내려와. 그래서 만들어진 게 38선. 즉 우리의 광복은 이렇게 38선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분단과 함께 시작이 되는 아픈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미국과 소련은요, 우리나라에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와요. 연합군의 형태가 아니야. 자, 이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북한, 이제 소련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휘하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도는 있었지만, 미국은 좀 알아서들 좀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했겠죠. 일단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뭘 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1940년대 그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다고? 그 조선 건국 동맹이 이제 광복되니까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꿉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꿨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항복했잖아. 지금 치안 공백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니까 미국이 들어와서는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선포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이거 부정합니다. 누구 맘대로. 왜냐면 미국은 지금 점령군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일본과 상대하러 들어온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정부가 만들어진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내내 상하이를 중심으로 충칭에서 이동하면서 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조직도, 어떤 행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너무 가슴 아픈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귀국을 못해요. 광복이 됐음에도 귀국을 못해요. 왜? 미국에서 백범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No. 그렇게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 개월이 지난 후 개인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김구로 쓸쓸하게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모습. 이게 광복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뭔가 광복은 됐는데 뭐가 지금 일이 참 자꾸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 꼬인 실타래가 나중엔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총 들고 들어와서 깃발 꽂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점령을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한반도의 운명을 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서 이들의 질서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외상들이 만나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이제 논의를 하죠. 세 가지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해 주자. 여기서 임시정부 수립해 주자. 어쨌건 뭐 지금 카이로 회담에서도 지금 독립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시켜 주자. 오케이. 임시정부 만들어 주자. 근데 단서를 달아요. 그게 뭐냐면 대신 신탁 통치한다. 일정 기간 신탁 통치. 이게 사실 카이로 회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일정 기간 통치인데 맨 처음엔 뭐 몇 년 나왔냐면 신탁 통치 기간이 뭐 40년도 나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럼 대리로 이런 연합국들이 대리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그건 완벽한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그 회의 논의 끝에 5년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탁 통치.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합의상이 결정이 됩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신탁 통치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좋아 안 좋아? 나쁘잖아. 아니 즉각 독립이 아니잖아 이거 지금. 그죠? 당연히 반발하죠. 좌우 할 것 없이 사회주의 진영, 민족주의 진영 할 것 없이 다 반발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실 이제 이 동아일보의 오보예요. 이게 세 개의 어떤 조항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신탁 통치만 알려준 거야. 이것만 알려주다 보니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나중에 뭐야 임시정부 수립이 있었어? 이 조항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총체적 지지하겠다로 노선을 바꿔요. 왜냐면 이제 그 사회주의 진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임시정부 수립이 되면 신탁 통치 기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정부 세우자 라고 여기에 방점을 1번 임시정부 수립에 방점을 찍은 거야. 소위 좌익 진영은요. 하지만 민족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소위 우익이라 그래요. 우파라 그래요. 이들은 뭔 소리야. 이 신탁 통치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즉각 독립해야 돼. 우린 결결히 반대한다. 라고 해서 반대합니다. 자, 이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좌익과 반대하는 우익 이 둘 간의 격렬한 대립이 벌어져요. 이념 대립이죠. 거기에 또 이념도 다르잖아 지금 사회주의. 이 비극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좌우 대립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 이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열리고 있던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바로 열려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려요. 이거 덕수궁 석조전 거기서 열리게 되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게 합의를 못 봐요.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여기 미소 공동위원회 이 조선인들 대표를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소련 측은 뭐였냐면 아니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아니냐? 여기서 미소 공동위원회 열겠다고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소 공동위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소 공동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소 공동위원회에 들 수 있냐? 그 사람 못 들어온다.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이제 소련 측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련 측에 누구만 들어오는 얘기야?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좌익이잖아. 좌익만 들어오는 자기 색깔만 들어오는 얘기예요. 반면에 미국 측은 뭐냐면 아니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거 의견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열어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냐면 훨씬 더 우익의 어떤 여러 정당, 세력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사회주의 진영은 유일당, 어떤 그 공산당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러 조직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의도대로 본다면 이건 쪽수로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이 계산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휴회,
합의를 못 봐요. 휴회. 자, 이때 미소가 합의를 못 봤네. 그리고 결렬됐네. 야, 미국과 소련이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의 양대 축을 이끌어 가겠구나. 이 둘은 결국 합의를 못 보겠구나 라고 아주 빠르게 판단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국정을 딱 봤는데 이거 미소 합의 안 될 것 같은 거야. 야, 그래? 그러면 지금 남한에서만이라도 빨리 정부 세워가지고 북한에 있는 소련 격퇴시키자 라고 하는 발언. 이걸 정읍에서 발언을 해요. 이게 휴회되자마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승만의 정읍,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 세우자? 그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좌우가 지금 대립은 하고 있어도 남북을 나누어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운다? 그럼 뭐야? 북한도 정부가 따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남북이 분단된다는 얘기야? 그런 셈법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승만이 던진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좌익진영, 우익진영이 있는 그 세력들이 이거 위기다. 진짜 이러다가 남북 분단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좌익과 우익에 있는 온건 세력들이 모여요. 그게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과 김규식. 여운형이라고 하면은 중도 좌파? 김규식이라고 하면 중도 우파? 이런 구분 자체가 좀 이렇게 무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성향을 그렇다 한번 나눠본다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 당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면서 뭐 좌우합작 7원칙 뭐 이런 게 나와요.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하겠다, 뭐 친일파 처단하겠다,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나오는데 이때 이 좌우합작 운동이 딱 나오자 미군정도 굉장히 후원해 줍니다. 왜냐면 좌우 이렇게 막 싸우고 미국도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합작을 한다니까 좋은 거야. 빨리 이런 어떤 정치가 만들어 합의 볼 수 있는 정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도 합의를 봅니다. 밀어줘요. 그런데 이 좌우합작 운동에서 당시 그 좌익 진영을 이끌고 있었던 이 박헌영 그리고 우익 진영을 이끌던 이승만, 김구 이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 큰 세력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좌우합작 운동의 파워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군정도 발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하고 발을 빼죠. 그리고 여운형은 또 암살당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됐던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리는데 이제 이거 똑같아. 완전 결렬.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결렬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바로 유엔으로 미국이 넘겨버려요. 아무래도 미국이 유엔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논의하는 게 편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불안합니다. 지금 남북 분단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연찮게 그어졌던 이 38도선이 서서히 진한 색깔로 바뀌고 있는 장면.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슴 아픈 장면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그 모습.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번 시간은요, 지금 광복 이후에 지금 엄청난 좌우 대립, 또 미소 대립, 뭐가 이 한반도가 지금 꼬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어쨌건 간에 점령군을 들어왔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 질서는 정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 첫 번째 회의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였는데, 결국 미소 대립, 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합의를 봤던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었고 이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자,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유엔으로 넘어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당시에 유엔은 이제 미국 주도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문제를 좀 처리가 좀 빨랐던 것이죠.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해라. 선거를 통해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방법 같죠. 선거니까, 그죠?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로 다른 세력이 만났는데 이거를 다수결로 해결한다? 소련은 뭐였냐면, 아니, 인구 비례? 소련 측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북한 지역은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인구 비례로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그냥 중심축으로 옮기겠다는 그 결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소련이 이거 당연히 받아들이질 않죠. 결국은 소련 거부합니다. 예,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렇게 파견되었지만 소련은 거부합니다. 결국 이 문제 다시 유엔 소총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총선거를 해라.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하라는 얘기죠.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남북 분단으로 가는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결정에 의해서 1948년 5월 10일 50총선을 치르기로 해요. 남한만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에 좌우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남한만? 그럼 뭐 남북 분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하면서 이 50총선을 전후해서 격렬하게 거부,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네, 백범 김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범 김구는 이제 우파, 우익 쪽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김구조차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50총선 전후에서 아주 유명한 글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예, 유명한. 백범 김구가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목으로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38도 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북 분단은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김구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요?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 되는 겁니다. 이 남북협상에 갔던 인물은 바로 김규식입니다. 여러분 김규식 기억나십니까? 김규식 3.1운동 당시에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 이승만의 그 정업발언 나왔을 때 그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여운형과 함께 전개되었던 그 좌우합작 운동, 거기에 참여했던 인물이 또 김규식이기도 하죠. 이번에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익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했죠. 특히 이제 좌익들은 뭐 결결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죠? 우익 쪽은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좌익 쪽은 뭐 전면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도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남로당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제주도에서는 총선이 치러지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이 결국은 총선이 치러지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분들 그 앞에 그 좌우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좌우 대립이 있었는데 그 좌우 대립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제주 4.3 사건이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마저도 어떠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어떠한 법적 보호도 없이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해요, 학살을. 정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냥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거 다 빨갱이야, 다 죽인다 라고 하는 포고령이 내려질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내가 이 선이 있으면 나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한라산에서 나는 저기 말 키워야 되는데 나 못 내려가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여기서 지금 농사 이거 돌봐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폭도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말 돌보는 사람도 폭도가 됐고 농사 짓는 사람도 폭도가 된 거예요. 그 선을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되는 사건. 이게 바로 그 가슴 아픈 제주 4.3.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된 거죠.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이 제주 4.3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어떤 그 사례들, 대표적인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상처가 많았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제주 출신의 국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제주 사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교과서도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그 동네에선 제삿날이 같다는 거예요. 마을 제삿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응? 제삿날이 똑같다는 게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바로 그 마을이 그날 동시에 학살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삿날이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뭐 교과서에도 없고 선생님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했던 그런 기억. 결국 나중에는 진실이 알려졌고 교과서에 실렸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 국가행정부 수반이죠, 이 자격으로 제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면서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무고한 양민들을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던 그런 모습들. 하여튼 이게 50총선을 전후해가지고 참 이게 안타까운 어떤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퀴는 굴러갑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저항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 50총선은 치러졌고, 이 50총선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엄청난 선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이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보통선거이면서 평등선거이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이 고르게 다 갖춰진 1인 1표제. 와, 여러분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는 투표권의 역사예요. 투표권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그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조차도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거는요, 이 즈음이에요, 이 즈음. 프랑스조차도. 미국이요, 미국은 우리 50총선 훨씬 뒤쪽이에요. 뒤쪽에 와서 비로소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단번에 일정한 나이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투표권이 주는 평등성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이 50총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국 이 총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총선은 뭐예요? 총선은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대선이 대통령을 뽑는 거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왜 뽑았을까? 나라를 출발시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총선을 먼저 실시한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제 만든 헌법이 바로 제헌헌법. 말 그대로 제헌이에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회. 제헌의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헌의회. 임기는 2년입니다. 자, 이 제헌헌법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좀 달라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간선제에 의해서. 지금 직선제잖아요. 간선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가 뽑냐면 국회에서 뽑아요.
지금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이때 이 최초의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회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는 이런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더라. 이렇게 헌법의 내용이 갖춰지고 나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부는요, 어디를 계승하고 있죠? 네, 바로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이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역사까지 품고 출발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정부,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친일파 처단해야죠. 친일파 처단해야죠. 그죠?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나라 팔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거는 정의가 죽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걸 그대로 냅두면 그 역사는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본때를 보여줘야죠. 역사가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역사가 두려운 거예요. 다시는 나라 팔아먹는 일을 했다간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라는 게 반민특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 반민특위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승만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입장이 이거예요. 지금 어쨌건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 이승만이 이제 돼가지고 됐는데, 어쨌거나 나라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뭘로 채워야 돼? 일제강점기에 나라인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반민특위 열리면서 그들이 지금 다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행정부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북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잖아요.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져. 위협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정부가 휘청휘청 되고 있다고요. 내부에서는 지금 뭐 4.3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한라산에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친일파 처단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이거 지금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해. 야, 잡아들이지 마. 라고 하면서 반민특위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친일파 처단이 안 됐어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금 후유증이 있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친일파 처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친일파들이 남긴 그 재산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망연자실,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구할까 말까인데, 그들이 당당하게 친일파의 어떤 재산들을 찾겠다고 소송 걸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자, 그리고 친일파 처단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농지개혁해야 돼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그 땅을 잃고 정말 그 소작농으로 배고팠던 사람들, 광복됐으니까 뭔가 광복됐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토지를 나눠준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농지개혁은 성공해요. 토지를 나눠주는 이 농지개혁은 성공을 합니다. 친일파 처단은 못했고요. 농지개혁은 성공을 했다. 자, 이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결국은 바로 북한에 세웠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죠. 북한이 남침을 단행합니다. 6.25 전쟁이 결국 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네. 정말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쟁 그까짓 거 한번 하지 뭐.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정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정치고 그게 외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역사에서 알려준 대로, 역사에서 배운 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 그 전쟁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38도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광복과 함께 분단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바로 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침을 통해서 적화,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시키려는 어떤 의지가 강했죠. 그래서 당시 소련, 사실 이 소련의 스탈린이 바로 이 6.25 전쟁의 총기획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후원을 해줬고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가 김일성이고요. 감독은 스탈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련과 중국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 애치슨 선언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일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극동방어, 미국이 어디까지 지킬 건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애치슨이 그은 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38도선 아니겠습니까? 38도선.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애치슨 선언은 이렇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왔어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선이 어떻게 그어지냐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빠졌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딱 보니까 김일성이 미국 포기했다. 미국 여기 한반도 나만 포기했다. 판단했겠죠? 결국은 소련 중국의 어떤 그 후원 속에서 남침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6.25 전쟁은 초반에는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 소련제 탱크, 그 소련제 탱크가 밀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탱크가 없어요. 탱크가 없는데 탱크 잡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진격인 거예요. 쭉쭉쭉 밀고 내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져서 거의 한 달? 네. 한 달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수도를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부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은요 1023일 동안 전쟁 기간이 1129일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그 전쟁 기간 이제 1950년부터 이제 53년간 53년 7월까지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1023일 동안 이 부산은 피란 수도, 피란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 가시면 이게 아마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뭐야 집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저는 사실 이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가지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뭐야? 그때 기억나요. 아빠한테 아빠 저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와, 지금도 저는 부산 택시 기사님들은 거의 경이로워요. 그 좁은 골목을 계속 올라가는데
와, 정말 경사가 45도 각도예요.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부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만 명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부산에 몇 명이 모여드냐면 100만 명이 모여들어요. 3배 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집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결국 산 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올라갈 데가 없어. 둘러봤더니 남은 공간이 있었어. 어디야?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일본인 무덤. 그 무덤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무덤 그 밑에는 일본인 시신들이 누워 있고요. 그 위에는 산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 흔적들이. 그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살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모습이 부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건 바로 부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대구, 부산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죠. 낙동강만큼은 무슨 일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국군 그리고 미국 유엔군 지켜내죠. 시간을 벌었어요. 그 시간을 버는 과정에 있었던 작전, 그게 바로 맥아더의 지휘하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죠. 야, 이것도 정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은 정말 낮거든요. 그 엄청난 실패의 가능성을 뚫고 결국 성공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여. 이 38도는 밀고 내려갔죠. 여기까지 지금 밀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를 끊어버린 거야. 끊어버리니까 이 주력 부대가 갇혀버리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전세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진 올라가게 됩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압록강 그 물에 이 물을 담그는 그 국군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는 듯 했는데 이때 중국군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인해 전술. 여러분, 이 중국군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국 내전에 투입되었던 부대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있는 부대. 거기가 진짜 무서운 부대예요. 왜냐면 싸우는 법을 알아요. 죽이는 법을 알아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해도 이거 실전에서 싸워보지 않으면 그 최첨단 무기도요 그냥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싸워본 군인들은 무섭습니다. 그 군인들로 구성되었어요. 게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병력, 그 인해 전술로 그냥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급하게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흥남부두에서 이게 이제 육지로는 이제 철수가 너무 늦으니까 배를 이용해가지고 철수를 했고, 결국은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됩니다. 일사후퇴라고 하죠. 일사후퇴. 올라갔다가 다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공방전이 오고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핵폭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지작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3차 대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한 달 안에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공방전 벌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끝내자. 라고 해서 휴전을 제의했는데, 이 휴전이 제의가 되었을 때 빨리 휴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이게 질질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포로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자유송환. 근데 소련은 뭔 소리야. 자동으로 소련 중국군이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북한군이면 북한으로 가야지. 자동송환. 이게 또 부딪히는 거예요. 저 앞에 미소공동위원 때 참가 자격으로 부딪히더니 이번엔 또 포로 자유송환이냐 자동송환이냐 이걸로 지금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질 끌게 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 포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 이 정전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승만 정부는 왜 여기서 끝내냐 이거예요. 계속 싸워야지 왜 끝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남침했잖아요. 근데 남침한 그 북한 군인들 중에서 포로가 됐어.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들 중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내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 포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포로라고 하는 거야. 이 반공포로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냐면 이 반공포로들을 뭐 대한민국에서 있고 싶으면 대한민국에 있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소련은 아니 뭔 소리야. 북한이 왔으면 북한을 돌려보내야지. 자동송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 이 반공포로를 그냥 석방해 버린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지금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포로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결국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키자.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뭐 이승만 제거, 암사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예요. 결국은 이승만 정부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들어주기로 하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원조, 경제 원조 해줘야 된다. 이 조항을 들어주면 휴전에 동의하겠다. 라고 요구조건을 내걸게 되는 것이죠. 결국 1953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38도선이 아니라 휴전선. 그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직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약속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이산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심하게 있었고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죠? 이런 그 아픈 상처를 너무 이 한반도에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그 뭐 세금 내야 되는데 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통일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의 당위예요. 이거는 선택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 뭐 물론 투자 비용,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거기가 개발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 지금 이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이 휴전선에서 막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고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뚫리고 나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게 경제적 주판에 의해서 이거 뭘 따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
통일을 이렇게 먹거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워낙 이 주판을 따지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민족의 당위라고 하는 측면, 다음 세대에서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기차를 타고 마음껏 프랑스 파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한번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많이 받은 역사의 어떤 선물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죠? 우리도 무언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건 통일 문제는 제가 다시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서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휴전선이 그어졌고 남북이 분단되는 모습들. 자, 이제 북한은 이제 빼고요. 남한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부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이승만 정부부터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